실제론 제 9강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신용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죠. 신용장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죠? 또 왜 우리가 신용장을 이용하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쭉 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신용장이 실질적으로 이제 TT가 신용장보다 거래 횟수명과 거래 이제 양에서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신용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신용장을 개설할 때 우리가 이제 신용장의 장점에 의해 가지고 수출업자는 신용장이 통지게 됨으로써 일단 은행으로부터 지급을 보증받았다. 그 지급 보증은 100% 개런티는 아닙니다. 조건하에죠. 뭐냐면 그 수입업자가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그죠? without discrepancy, 즉 discrepancy가 불일치가 없을 때, 그죠? 그때 비로소 은행은 수출업자에게 지급을 보증해 준다. 역으로 얘기하면은 이러한 그 불일치를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불일치가 만들어지면은 수출업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이 신용장이 갑자기 빚으로 돌변하죠. 왜냐? 불일치가 발생하면은 은행은 이 불일치를 사유해서 대금 지급을 거부하게 되고, 결국 이 모든 것은 다시 수입업자의 결정에 놓이게 된다고 했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추심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심 상태가 되면은 추심하고 추심하지 않고의 결정은 수입업자가 하기 때문에, 이제 수입업자가 그럼 신용장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환음을 매입하겠다. 신용장 어멘드에 대해서 또는 디스크레펀시에 대해서 좋아,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틀리게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얘기는 또 완전히 또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용장을 받았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숙고해야 될 부분이 신용장의 통지로 인해서 너무 우리가 들떠 있을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수입자의 요구사항을 내가 맞춰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굉장히 이제 심도 있는 그러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 또한 이제 얘기했죠. 일단 은행은 수입자가 요구한 그 내용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사자 간의 문제고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 수입자가 requirement, 즉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 무리하게 요구할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 신용장은 영어로 개설되고 통지가 되는데요. 일방적인 영어 표현들, 그러니까 자기만이 아는 영어 표현들로 요구사항을 썼다 이거죠. 그러면 은행 직원이 나중에 이러한 부분들을 내고 할 때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영어 표현들에 대해서는 이거를 결국은 수입업자에게 의도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도로 쓰인 요구사항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악유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은행 직원은 이 주장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행 직원은 저지가 아닙니다. 그죠? 그 어떤 분쟁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 위치가 아닙니다. 은행 직원은 명확하게 수입자와 수출자가 서로 인정하는 표현, 또는 은행 직원이 봐서도, 제3자가 봐서도 명확한 의미가 파악되는 내용에 대해서만 그것을 이제 인정하고, 그 내용에 부합하는 수출업자의 서류만 인정을 해주는 거죠. 만약에 이제 표현 자체가 이게 영어가 되고 안 되고는
그런 것을 뭐 따지고 뭐 이럴 이유도 없습니다. 뭐 문법적으로 되고 안 되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출업자가 LC를 통지를 받았을 때 거부하지 아니하고 amend LC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걸 수인했다면은 그것은 수입자가 주장하는 그러한 내용을 수출자가 어그리했다는 것으로 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수출업자가 수입업자가 요구하는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 또는 어그리가 안 됐다, 또는 은행 직원이 알기에도 힘들겠다 싶으면 반드시 amend LC를 해서 수입업자가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명쾌하게 해놓을 필요는 굉장히 절실하다, 꼭 필요하다. 그래야지 나중에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갖다가 보다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예를 들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수입업자가 자기 자신만 아는 영어로 표현한다면은 그 요구를 얼마든지 다른 방향으로 해석해서 요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수출업자와는 뭔가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의사가 이제 합치가 안 되고 이제 결국은 분쟁이 발생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주의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실제로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차지한다는 것도 우리는 이미 학습을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자,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주의하시고 이제 amend LC 할 때 이제 어떤 부분이 중요한가에 대해서도 이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거는 신용장의 역사를 잠시 봅시다. 이제 신용장은 뭐 요 부분들은 이제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12세기, 13세기 이제 제노바, 베니스, 플로렌스 에서 환음과 함께 신용장을 관에 사용했죠. 환음은 뭐라는 것을 내가 앞전에 조금 얘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뒤에 가면 또 공부할 기회가 있습니다. 자, 환음 대금의 지급 명령을 받은 지급인이, 그죠? 지급 명령을 받은 지급인이 해당 환음을 지급하거나 인수한다는 선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선언을 문서한 것이 바로 신용장의 유래입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환음을 인수한다는 거, 그죠? 환음의 지급인은 은행이라 했습니다. 은행, 그죠? 어떤 은행? 오프닝 뱅크라 했죠. 캐슬 은행이 캐슬 하면서 약속을 한 거죠. 그래, 먼저 주세요. 먼저 주고 나한테 다음에 청구를 하면은 내가 그 청구에 대해서 돈을 지급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환음이죠. 그러면 결국은 내가 돈을 먼저 줬다는 징표가 그것이 이제 내공은행의 징표가 바로 환음이죠. 즉 내공은행은 환음 수령인 즉 수출은행에 먼저 돈을 지급하고, 그죠? 지급하고 이제 그것을 다시 뭡니까? 캐슬은행에다가 내 지급했으니까 여기 영수증 있다라고 내미는 게 환음이다. 그죠? 결국은 뭐냐? 결국 이제 환음을 돌리다 보니까 이제 신용장이란 방법이 이제 개설이 된 거고 고안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환음이 이제 활성화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환음의 지급인, 즉 환음을 누군가 지급한다는 그러한 방식에서 연구하다 보니까 신용장이 나오게 된 거고, 그죠? 거기에서 이제 연류가 되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19세기에는 세계 금융의 중심지 영국의 상업은행들이 신용장의 발행을 독점했었죠. 그죠? 그런데 이제 1914년 영국 준비법 발효로 신용장 발행이 시작되었고요. 미국은 1914년 연방준비법 발효로 신용장 발행이 시작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 내용과 형식에서 국제적 마찰로, 그죠? 막 제각각이니까 1933년에 신용장 통일규칙이 제정되고요. 현재 상거래의 축으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1933년에 신용장으로서의 어떤 뭡니까?
신용장의 통일규칙이 제정되고요. 현대상거래 축으로 활발하게 이용됐고, 그전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1914년에 연방준비법 발효로 신용장 발행이 시작되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 신용장은 영국의 산업은행들이 신용장을 발행을 거의 독점해 왔습니다. 그죠? 왜 그런지 우리가 대강 이제 생각이 되죠. 그건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얘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은행이 수출자에게 발행하는 대금 결제 확약증 쓰다. 여러분 금방 이해했죠? 그게 지금까지 했던 거요. 그래서 이제 신용장 통일 규칙 이게 이제 UCP랍니다. UCP 600이라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이 직업을 갖다가 확약하는 이러한 조건들을 대금 결제를 수집을 자 그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신용장 통일 규칙에 이제 이렇게 명시를 해놨죠. 신용장 그 명칭이나 표현에 상관없이 이게 뭐 신용장이라고 꼭 해도 되고 그렇게 표현 안 해도 됩니다. 표현에 상관없이 취소 불능적 약정으로서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 결제하겠다는 개설은행의 확정적인 약정. 신용장의 조건이라는 것은 알죠? 신용장의 조건이라는 것은 이제 은행 자체에서 만들어낸 조건도 있고 또 뭐 대부분의 신용장의 조건은 뭡니까? 신용장의 어떤 발행인인 신용장을 개설인인 그죠? 애플리컨트인 수입업자의 요구사항을 보통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어쨌든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서 제시랑 일치하는 서류 제시를 이야기합니다. 개설은행이 확정적인 약속이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이제 수출인이 이렇게 뭡니까 직업을 약정하는 거죠, 그죠? 그것을 우리가 신용장이란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신용장은 그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 구분이 되깁니다. 나중에 배웁니다. 그러나 명칭이나 표현이 신용장 본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신용장이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으로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명칭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하여튼 그 본질적인 것이 신용장이다. 신용장이면 그것은 신용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러겠죠. 한다. 자, 무슨 하겠나요? 수출업자에 대해서 확정적인 직업 약속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용장상의 은행의 지급 약속은 신용장 발행 은행의 지급 약속은 불능입니다. 그죠? 불능. 그죠? 수출업자의 모든 행위는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시출업자 이걸 갖다 엄격성의 원칙이라 합니다. 수출업자가 제시하는 서류가 신용장상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조건과 일치할 경우에 은행은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거죠. 알겠죠? 그래서 엄격성의 원칙이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조건부 지급 약속이지 이거를 갖다가 그냥 뭐 일반적인 무조건적인 지급 약속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굉장히 이제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이건 이제 굉장히 곤란하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조건이 일치해야만 엄격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게 수출업자가 제시하는 서류가 신용장상 규정되어 있는 모든 조건과 일치할 경우에만 은행은 지급 약속을 이행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엄격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에 의한 결제 과정을 보면요. 매매 계약에서 신용장에 의한 결제를 약정합니다. 그죠? 그 매매 계약서하고 신용장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신용장이 매매 계약서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 해서 신용장의 효과가 없다. 이런 게 아닙니다. 매매 계약서하고 신용장은 완전 별개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용장과 매매 계약은 별개의 것이다. 그건 같이 연관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독립성이다. 그래서 그걸 이제 독립적이다, 독립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은 보면 이제 매매 계약하고 틀렸다, 신용장을 다르게 열었다 이렇게 해서 뭐 신용장이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신용장하고 매매 계약서의 내용하고는 별개다. 그러니까 이것을 신용장의 독립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결제를 신용장 방식으로 하기로 이제 합의한다. 합의한다 이거지. 그렇다고 해서 합의했다 해가지고 합의를 신용장 방식으로 하지 않는데 신용장을 진행했다 해서 그 신용장이 무효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매매 계약의 내용과 신용장은 독립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 개설 신청. 보면은 수입업자는 매매 계약의 약정에 따라 통상 자기가 거래해오던 외국한 은행의 수출업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을 이야기했죠, 처음에. 그럼 이제 처음에 그럼 누군가가 신용장을 열어야 됩니다. 그 여는 사람을 우리가 applicant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수입업자가 신용장을 개설을 합니다. 자, 개설을 할 때 신용장이라는 거는 뭐라 했습니까? 은행이 중간에서 보증을 써주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 수출업자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이라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수입업자를 대신해서 어떤 수입업자가 원하는 부분, 즉 수입업자가 돈을 먼저 보낼 경우에 수출업자가 물건을 실었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간에 은행이 이제 개입해서 그것을 이제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대신해서 돈을 수출업자에게 지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업자로부터 미리 돈을 받아놔야 되는 것이 은행의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미리 돈을 받아 놓을 때를 우리가 이제 디포짓이다. 결국이 뭐냐면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대금을 내고은행에서 수출업자에게 선지급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대출과 같은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그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에 뭔가 그 은행이 회수해 갈 수 있는 그것을 보충하고 그 손해를 보충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죠. 이제 그것이 이제 보통 같으면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거하고 같이 신용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업자가 신용장을 오픈하는 순간 내고은행은 수출업자에게 선적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죠. 자, 그것을 이제 결국 그것을 믿고 수출업자가 어떻게 하죠? 물건을 만들지 않습니까? 안심하고. 왜? 은행이 중간에서 은행의 신용으로서 신용을 믿고, 그죠? 은행의 신용을 믿고 은행이 나에게 신용장의 어떤 그 통일 방식에 의해서 나에게 보증을 했다. 그럼 난 물건을 만들어서 나중에 싣고 자, 은행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해서 가면 은행은 수입업자를 대신해서 나에게 돈을 준다는 믿음이 있죠. 그것이 신용입니다. 결국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간에 없는 신용을 은행이 중간에 들여서 수입업자의 신용을 대신하고 또는 수출업자의 신용을 대신해서 거래를 성사시키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신용장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한 은행에 가서 이제 하는 거죠. 수출업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 수출업자 앞으로라는 것은 수출업자가 beneficiary, 그러니까 수출업자가 이 신용장의 이득을 보는 것으로 해서 신용장을 개설할 것을 의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개설은행은 개설 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통상 수출업자 소재 지역의 본 지점이나 환거래 은행의 수출업자에게 통해서 환거래 수출업자를 통해서 주도록 요청하죠. 그죠? 보통 이제 수출업자가 거래하는 은행으로 통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통지은행과 내고은행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수출업자에게서 거래은행의 계좌번호를 받아서 또는 거래은행의 스위프트 코드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은행으로 통지를 하고 그 은행으로 통지를 하게 합니다. 그죠? 그때 통지를 할 때의
이제 신용장을 우리가 이제 스위프트다, 스위프트 신용장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케이블에 의해 가지고 은행에 가서 은행끼리 그 신용장을 암호화된 문서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왜냐하면 이제 중간에 누군가 그것을 인터셉트 해가지고 위조하지 못하게. 자, 그래서 오늘 때 우리가 이걸 이제 케이블이다라고 하고 스위프트다 이렇게 합니다. 그 전신으로 보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는 수출자 은행에서는 이것을 받아가지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수출자는 신용장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지급 은행이 자기가 만들어서 보낸 선적한 물건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할 거라는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수출업자는 미안합니다. 물건을 열심히 만들게 되고, 자, 이 물건을 만들어서 수입업자에게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수입업자는 자기가 요구한 서류를 내고은행으로 하여금 입수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내고라는 이야기는 결국 서류를 갖다가 즉 내고은행, 즉 지급 일종의 이제 지급은행은 아니고 이제 서류를 매입하는 과정, 즉 서류 매입은행을 이야기합니다. 서류 매입은행이 수입업자가 필요로 하는 서류, 즉 물건을 찾기 위한 유가증권인 선화증권, 그 다음에 이제 통관에 필요한 포장명세서나 상업송장,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이제 정산하기 할 때 관세를 면제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 플러스 기타 이제 여러 가지 통관을 위해서 식품이나 이런 동식물일 경우에는 통관을 위한 금역을 위한 이러한 증명서들, 서류들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겠죠. 그럼 이런 것들을 다시 내고은행은 신용장 상에 그게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장 상에 수입업자가 신용장을 신청할 때 그러한 내용들을 신용장에 적죠. 그건 이제 requirement document라는 안에 적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수출업자가 챙겨왔는가를 내고은행, 즉 서류 매입은행은 확인을 한 다음에 수출업자가 이걸 챙겨왔다면 서류를 갖다가 매입하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매입하는 절차를 우리가 내고라 그러고요.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수입업자가 통관할 때 필요한 서류 플러스 이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서류인 바로 이제 선화증권이라는 것은 수출업자가 물건을 배에 실으면서 그 물건을 운송해가는 선사에서 이 물건 수출업자의 물건이 우리 배로 운송 중에 있습니다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그럼 그거는 이제 일종의 유가증권이라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요구하면 내밀고 요구를 하면은 물건을 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제 그거로 인해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먼저 내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돈을 먼저 내줄 때 이것을 우리가 이제 돈을 주고 돈을 줬다는 증표로서 수출업자가 받을 권리를 내고은행, 즉 서류 매입은행이 이제 이양받게 되죠. 양도받게 되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환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수출업자는 서류를 넘겨주면서 내고은행이 이 서류를 매입하게 하면서 대금을 지급을 받습니다. 그죠? 이때 대금을 지급을 받으면서 자신이 수입업자에게 돈을 달라고 재촉하는 서류인 환음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음은 결국은 이 환음을 배사함으로써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먼저 자기에게 돈을 지급한 수출업자에게 이 권리를 넘기죠. 왜? 자기는 이제 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돈을 받고 이제 대금을 지급했다라는 증명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증명서를 다시 이제 이 사람들은 오프닝 뱅크에다가 이 돈을 어떻게 하죠? 돈을 오프닝 뱅크에다가 이제 돈을 내가 대신 줬습니다라고 서류와 함께 보내면 이 오프닝 뱅크는 다시 수입업자를 불러서 수입업자가
이 환음을 인수하게 하는 겁니다. 그죠? 왜? 이제 저쪽에서 돈 줬다는 표시가 왔습니다. 이 돈 줬으니까 이 돈을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돈 준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환음을 갖다가 이 오프닝 뱅크가 내고은행으로부터 받은 서류와 환음을 가지고 수입업자를 불러서 수입업자에게 제시를 하죠. 그럼 수입업자는 이 환음을 인수한다는 것은 환음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서류를 갖다가 받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환음에 대해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오프닝 뱅크는 수입업자가 LC를 개설할 때 자기 은행에 맡겨놓았던 담보, 즉 돈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될 수 있고 동산도 될 수 있고 뭐 그거는 은행과의 은행과 애플리컨트 간에 의뢰인 간에 이제 신용장 개설인 간에의 어떤 뭔가 담보가 있을 겁니다. 그 담보를 이제 은행이 가져가는 그 대부분 돈인데요. 그걸 디포짓이라 한다 그랬죠. 그 돈을 이제 은행이 이제 그 오프닝 뱅크가 이제 되찾아가는 겁니다. 그 담보만큼 줬기 때문에 저쪽 내고은행. 그래서 그것을 다시 누구에게 보내죠? 내고은행에게 다시 보내주는 거죠. 그죠? 내고은행이 이미 돈을 먼저 줬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뭐 그겁니다. 대략적으로 여기서 설명된 것은 그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개설은행이 서류 제시 수입업자는 지급을 하고요. 그죠? 아까 한 거 그대로 이야기하네요. 개설은행은 송부되어 온 운송 서류를 수입업자에게 제시하고요. 수입업자는 이에 대해 수입대급을 지급한다. 이때 이제 환음을 발행한 것을 수출업자가 발행한 환음을 인수하게 되죠. 누가? 수입업자가. 그죠? 인수 acceptance라는 것은 이 환음에 대해서 인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인정했기 때문에 맡겨놓은 돈을 이제 개설은행이 이 돈을 다시 수입업자가 LC를 열기 위해서 담보로 맡겨놓았던 돈을 이제 은행이 회수해서 정당하게 이제 그건 가져가는 거죠. 가져가서 이걸 수출업자에게 보내주는 거죠. 자, 은행을 통해서 서류가 전달되어 오는 동안 수출항을 출발한 물품은 수입항에 도착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수입업자는 개설은행에서 차린 서류 중 선화증권을 운송행에 제시하고 계약 물품을 인수하는. 선화증권이라는 것은 보관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Bill of Lading, 보통 우리가 BL이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보관증이기 때문에 이 보관증을 찾아서 어떻게? 그걸 이제 줘야죠. 그죠? 줘서 이제 내가 이제 이 보관증은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죠? 현금하고 같은 겁니다. 주면 이제 선사에서는 유가증권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 물건을 찾으러 온 거죠. 그러면 이제 먼저 선사에서는 이 물건 찾으러 온 사람에게 운임을 갖다가 운임이 프리페이드 되면 미리 운임이 정찰돼서 운임 받을 거 없습니다. 그러나 운임이 정찰 안 됐으면은 이제 운임을 갖다가 correct 되면은 이제 운임을 정산을 하라 하고 그 다음에 운임이 정산되면 이제 DO라는 걸 내줍니다. 인도지시스죠. 그럼 이 DO를 가지고 수입업자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되냐면 물건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로. 자, 물건이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이 미리 이런 서류 준비를 싹 해가지고 물건이 부두에 도착하면은 바로 창고에 갈 필요 없이 배에서 이 물건을 인수해서 correction이랍니다. correction, 우리가 correct하다 이런 이야기 하죠. 물건을 이제 바로 인수해가지고 자기 공장으로 가면 되지만 배가 도착하고 난 이후에는 보통 이제 보세창고는 아직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은 물품들을 갖다가 즉 세금이 아직 정산되지 않은 이런 물품들이 이제 있는 창고를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제 그 창고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다시 거기에서 이제 DO를 주고 즉 인도지시서 즉 선사에서 발행한 인도지시를 주고 물건값을 창고값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데 이제 이때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뭐냐면은 창고에서는 수입 허가서를 갖다가 보자고 합니다. 수입 허가서는 세관이 발행해 주는 거죠. 수입 허가서는 이 수입이 정상적으로 됐다는 건데 세관이 수입 허가서를 발행해 줄 때는
세관에 납부해야 될 부가세나 관세가 다 납부되었을 때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리는 이제 관세사를 통해서 이제 세금을 납부하는 거죠. 이때 이제 세금을 납부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상업송장이나 포장명세서나 그 다음에 이제 선화증권 같은 이제 그런 물건의 가액과 선박의 운임에 관한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지 부가세와 관세가 이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게 다 정산됐다면 창고에서는 물건을 내주고 이제 물건이 내주면 이제 그걸 가지고 공장으로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도표로 이렇게 이제 나타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신용장에 의한 결제 과정을 도표로 나타낸 건데요.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죠. 자, 일단 이제 1번 봅니다. 1번 보면 매매 계약이 약정이 됐죠. 매매 계약이 약정이 되면서 그 대금 결제 방법 이제 보통 우리는 이제 매매 계약에서 그거를 페이먼트다 이렇게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페이먼트다. 페이먼트가 TT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한 추심 방식 그죠? 뭐 DO나 DP가 될 수 있고 CAD가 될 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LC가 됐다. 뭐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매매계약에서. 그래서 그거 하고 거기서 매매 계약에서 특정된 대금 지급 방법하고 달라도 LC는 다르게 LC를 가지고 오픈을 해서 대금을 해도 LC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받아들인 이상은 그것은 매매 계약의 내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독립성의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C에서 요구되는 그러한 조건들이 매매 계약에서 요구되는 조건하고 달라도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LC가 유효한 것하고 유무효에 대해서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제 LC를 갖다가 수출업자가 인정해버린 이상은 그 매매 계약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매 계약에 어떤 대금 반급 지불이 LC로 돼 있지 않았는데 LC로 됐다는 이유로 뭐 이 LC의 효력을 갖다가 한번 인정된 LC의 효력을 나중에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독립적이다. LC와 매매 계약의 내용하고는 완전히 독립적이다. LC는 LC 그대로 애플리컨트가 요구한 내용 그대로 그냥 확정되어 버립니다. 그죠? 그것을 은행에서 매매 계약서하고 LC 보고 이 LC가 틀렸다 말았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런 관여할 이유도 없고 관여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LC는 그냥 독립적인 거다. 그 자체로서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느냐 그거지.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냐 아니냐 그거지. LC 그 자체가 매매 계약서하고 내용이 틀렸다 해서 이것이 무효다. 유효다. 이렇게는 이제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매매 계약이 약정됐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부분이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LC를 이제 먼저 오프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LC를 오프닝 하는 사람은 바로 수입업자입니다. 그죠? 수입업자는 이제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 보통 가죠. 왜냐하면 어떤 은행에 가서 LC를 오픈해도 상관없습니다. 은행의 네트워크에 의해 가지고 그죠? 정상적인 은행이라면 다 외국한 은행이라면 다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 가는 이유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죠. 전혀 모르는 은행에 가면은 많은 것을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LC를 오픈하면은 그 은행은 이제 이런 자기 고객 기업들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추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빠르고 융통성 있게 이제 대처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LC 요청하면은 캐슬은행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때 이제 LC라는 것 자체가 은행이 이제 수입업자의 신용을 갖다가 대신해 주는 거죠. 누구에게? 수출업자에게. 수출업자에게 어떤 신용을 대신해 주는 겁니까? 수입업자가 주지 못하는 돈을 뭡니까? 수입업자를 대신해서 어떻게? 은행이 주겠다는 그러한 이제 신용을 대신하는 거니까 결국은
은행이 먼저 지급을 합니다. 그죠? 은행이 먼저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은행은 이 먼저 선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수입업자가 돈을 주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담보를 요구하죠. 그 요구되는 담보를 보통 현금으로 통장에다가 입금을 해 놓으라 합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디포짓이라 그러고, 이 통장에 대해서는 이 LCA 전 어떤 과정이 끝날 때까지 이제 유치권을 행사합니다. 못 가져가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일단 은행은 담보를 설정해 두고, 그 다음 이것을 통지를 합니다. 그죠? 신용장을 열렸다는 통지를 보통 수출업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통해서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신용장 통지 의뢰를 하면은, 통지은행은 매입은행, 즉 내고은행입니다. 매입은 서류를 매입한다 이런 뜻인데요. 보통 이제 내고은행과 통지은행이 거의 뭐 8, 90% 같은 은행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랍계의 기업들은 자기네들 은행에게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더 이득 보게 하기 위해서 통지만 하는 은행을 별도로 아랍계 은행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지만을 이 은행들은 합니다. 그럼 통지 수수료에서 한 3만원, 4만원 이래 되는 것을 이제 자기들이 이제 이득으로 이제 가져가는데, 이것도 뭐 워낙 이제 한두 기업이 아니니까 뭐 엄청난 수익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자국의 어떤 은행에게 이득을 주겠다 이런 취지에서 통지은행을 별도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지은행에서 보통 이제 DHL이나 이런 이제 커리어를 통해서 그 수수료를 전달받고, 그 다음에 이제 LC 스위프트를 이렇게 이제 전달해 주는 거죠. 전달받으면은 이제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통지은행이 결국 이제 매입은행이 됩니다. 이 매입은행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LC를 개설할 때 수입업자가 자기의 어떤 고객은행에서 자기의 단골은행에서 하듯이, 자기의 단골은행에서 하듯이 그것도 합니다. 이것도 보통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결국은 이제 통지은행이 나중에 이제 거래은행의 이 경우가 많고, 나중에 통지를 받은 이 거래은행에 가서 또 서류를 내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 통지은행이 내고은행과 같을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통지도 수출업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통해서 가고, 이제 나중에 대금과 이제 서류를 맞바꾸는 이 내고 과정도 이 통지은행, 즉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서 가서 하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통지은행은 어차피 통지를 했기 때문에 내역에 대해서 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신용장을 이용해서 무역금융 혜택을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돈이 없다거나 나중에 뒤에서 이제 우리가 신용장의 종류를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 통지은행이 내용을 잘 알고 그죠? 있기 때문에 이 통지은행에서 또 무역금융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잘 아는 은행에 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 내고는 애니뱅크이기 때문에 어떤 은행에 가서 내고도 가능합니다.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이것은 이제 신용장이라는 것은 은행 간의 네트워크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니뱅크 어떤 은행에 가도 내고가 가능합니다. 단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이러한 이제 은행들이 자기가 거래하지 않는 은행들에 가면 시간과 이제 어떤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은행이 그 사람만 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외환계 이런 데 가면은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런 수출입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뭐 혼자 가서 한두 시간을 잡아먹어 버리면은 은행 측에서도 좀 그렇고 난색을 표하고, 또 직접 서비스를 받는 사람도 이제 크게 그렇게 이제
편안하지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리했던 은행에 가는 것이 좋다. 자, 그러면 이제 통지가 되면 이 순간은 이제 어떤 순간이 됩니까? 시용장이 통지가 되면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안심하고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안심하고 만들어라. 뭘 만들어라는 건데요? 물건을 만들어라는 이야기죠. 자, 근데 이제 아까 이야기를 드렸죠.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때 대금 지급을 확약했지만 이 지급의 확약은 신용장의 조건에 맞아야지 지급해주는 무조건적인 그죠? 그 지급 약속이 보증이 아닙니다. 조건부죠. 즉 수입업자가 원하는 서류, 즉 requirement document를 수출업자가 정확하게 갖추어 왔을 때 지급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은 뭡니까? 내고를 거부할 수 있고 이거를 추심 의뢰합니다. 추심 의뢰하는 것은 내고는 조건이 갖추어지면은 그 조건에 하자가 없으면은 은행 자신의 책임으로 뭡니까? 그게 이제 내고에 대해서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죠? 응하게 되어 있죠. 이거는 뭐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자, 근데 이게 아니면은, 그래서 서류가, 시용장하고 다르면은 뭡니까? 이것은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판단은 누구에게 의뢰하느냐면은 수입업자에게, 엄격히 말하면 개설은행에게 이걸 요구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개설은행은 이제, 개설은행이 결국 환원의 매입자이기 때문에, 직업인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개설은행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이제 불일치가 되어가지고 환임 매입이 안 되는 거죠. 이래 되면 이제 큰일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 대금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제 이때는 어떻게 한다? 미리 이제 이때 이게 내가 이 신용장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지 감당할 수 있는 거란지 없는지 문제는 뭐냐면 수입업자가 요구하는 이러한 그 요구사항을 수출업자가 이거를 갖다가 실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죠? 신용장이 금액이 크고 선정만 하면 자기가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자기가 이제 실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체크도 없이 무작정 된다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결국 선적을 하고도 조건을 맞추지 못해서 돈을 받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먼저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확인을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없으면 이제 이거를 시용장을 수령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이거 뭐 저기 뭐야 그 수출업자가 내가 이 까다롭게 굴면은 만약 이 요구사항은 자기가 필요로 하다고 했는데 이걸 갖다가 바꿔 가지고 내가 요구를 하면 아마도 그래 실망을 하고 또는 조건이 안 맞다는 이유로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을 것이다. 어멘드를 안 할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이 신용장은 그거 되니까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죠?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 계약이 안 될까봐 그냥 이거 뭐 별거 아니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걸 억셉트해서는 이제 큰 문제가 나중에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꼭 했죠. 그리고 이제 신용장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은행 직원이 이걸 공통으로 다 어떤 표현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제3자가 봤을 때도 영어의 표현으로서 이해가 가능한 거야지 이제 되죠. 근데 만약에 이제 어떤 시용장의 requirement 그것은 요구사항은 결국 누가 쓰냐면은 수입업자가 쓰거든요. 근데 수입업자가 자기 나름의 어떤 영어 표현을 써가지고 해버린다면 나중에 이 표현의 해석에 대해서 서로 간에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죠? 이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는 이거를 은행 직원이 이거에 들어가고 이건 이거 아닙니까? 이건 저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은행 직원 그런 의무도 없고요. 은행 직원이 봐서 자기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가 이렇게 하면 이거는 바로 또 추심을 합니다. 그죠? 추심을 해가지고 수입업자가 요구하는 쓴 의도가 뭔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수출업자에게 이렇다고 전달합니다. 그러면, 수출업자는 이게 아니라고 악유가 벌어지면 그때는 은행은 또 매입을 안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추심하겠죠. 이거 할랍니까 안 할랍니까? 이 사람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러면 수입업자도 그걸 갖다가 안 된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물건은 갖고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러니까 사전에 애매한 문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금 내가 계약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계약을 했다 치더라도 나중에 물건을 보내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고 수입업자가 그 물건을 인수하지 않는다면 그 임금을 인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그 신용장을 디스크레펀시 한다면 불일치 판정을 내려버린다면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럴 때는 결국은 돈을 들여 가지고 아무도 사지 못할 만약에 주문품이라면 그런 물건을 만드는 게 되죠. 그럼 아무도 사지 못할 물건을 자기가 그냥 떠안고 있어야 되는 이런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완전 180도 상황이 바뀌어버리는 이제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아주 침착하게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이제 그 확실하게 하는 것, 그죠?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뭔가가 좀 애매할 때는 반드시 분명한 문장으로 바꿔 달라는 amend LC를 갖다가 합니다. 그래서 amend LC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추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그거는 이제 나중에도 결국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입업자가 요구하는 조건이라면 끝까지 그러한 조건이 안 된다면은 그것은 어차피 애시당초 계약으로서 성립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애시당초 그거를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미련을 갖고 자꾸 그 조건에 말려 들어가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죠?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러한 과정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다 조절이 됐다 합시다. 조절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죠? 조절이 됐으면 이제는 물건을 만들기 시작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열심히 물건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물건을 다 만들고 나면은 어떻게 하죠? 물건을 다 만들고 나면은 이제 requirement document, 그죠? 수입업자가 요구하는 이 서류를 갖추어서 어디로 갑니까? 내고하러 가야죠, 그죠? 내고를 하러 이제 매입은행에 갑니다. 자, 매입은행에서는 이걸 뭐라 그랬죠? 애니뱅크, 어떤 은행에 가도 되지만 보통 이제 매입은행에 갑니다. 매입은행에 가면은 매입은행에서는 이제 외환계 직원이 수출업자가 가지고 온 서류하고 신용장 원본하고 대조를 해봅니다. 그래서 신용장 원본에 이제 딱 보면은 나오죠. 어떤 서류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 표를 쫙 맞춰봅니다. 맞춰보는데 아주 엄격하게 맞춰봅니다. 맞춰보고 결국 어떻게 한다고? 이게 서류가 맞으면은 바로 어떻게 돈을 바로 내주죠. 내주면서 수입업자에게 뭘 요구해야 됩니까? 환원 발행을 요구해야 되겠죠. 왜? 이 환원이란 것은 수출업자에게 면합니다. 환원이라는 것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돈을 재촉하는 문서입니다. 그죠? 돈을 빨리 지급할 것을. 그런데 이제 신용장이라는 것은 선적하고 선적 서류를 가져오면 바로 뭡니까? 선적과 동시에 동시에 될 수도 있고 언제 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수출업자가 내고은행에 만약 부도에 바로 옆에 있으면은 그거는 뭐 30분도 안 걸리겠죠. 그렇지만 또 무슨 사정이 있으면 신용장 유효기간 내에 가서 내고 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가서 이런 신용장에 대한 이제 그걸 하겠죠, 분명히. 그러면 이제 서류를 제시하면 문제가 없으면은 바로 내고가 되고, 자, 내고가 됐다는 이야기는 대금을 먼저 지급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대금을 먼저 지급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대금을 먼저 지급하면은 이제 결국 대금을 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받을 권리를 은행이 인수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은행이 이제 인수를 하는 그 과정을 이제 환엄이랍니다. 그러니까 환엄을 발행하면은 은행이 이제 환엄을 이제 인수를 해서 그러고 이제 결국은 환엄을 은행에게 건네줍니다. 양도하죠. 누가?
누가 양도를 합니까? 은행에게? 은행에 이제 은행에 이제 수출업자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받을 권리를 은행에 배수해서 양도합니다. 그죠? 양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은 이 양도받은 환음하고, 이 은행이 양도를 받았다는 자기가 대신 지급했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죠. 그 다음에, 필요한 서류하고를 이제 같이 이제 그거 해서 이걸 어디로 보낸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결국은 이제 수입업자가 있는 오프닝 뱅크로 이제 보내서 다시 이제 돈을 상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죠?